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김혜남 지음, 메이븐에서 펴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은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김혜남이 벌써 40이 된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녀는 지금껏 살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 애썼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22년 전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며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집안도 병원도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았는데 세상은 너무나 멀쩡히 잘 굴러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그런 저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혜남 지음. 챕터 1.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 파킨슨병입니다. 2001년 2월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에서 강의가 있던 날 오전, 나는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순간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의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렇지만 강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겨우 강의를 마치고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뇌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보통 65세 이후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 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이 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43살의 파킨슨병이라니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게다가 파킨슨병은 우울증과 치매, 편집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나에게 그런 시련이 닥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파킨슨병은 아직까지 딱히 치료법이 없어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발병 후 15년에서 17년 정도 지나면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내 인생이 60세 전에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18살 때 바로 위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방황하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살 거라면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난 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이제 막 내 뜻을 펼쳐보겠다고 병원을 개업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정신분석 공부를 더 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던 것일까?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들은 또 어쩌란 말인가? 당시 나는 평상심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병원 문을 닫고 집에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만약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병에 대해 잘 모르니까 덜 끔찍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의사였고 병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미래가 빤히 그려졌고 그것이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꼼짝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한없이 천장만 쳐다보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내가 불치병 환자가 되어 의사로부터 몇 년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남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 그래도 의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울고불고 원망한다 해도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이 캄캄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며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러는 사이 우울은 더 깊어져 갔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지? 당시 나는 피곤하면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고 글씨를 쓰는 게 힘들긴 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간중간 쉬어준다면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오지도 않은 시간을 걱정하느라 침대에 누워 오늘을 망쳐야 하는가? 파킨슨병 치료법이 아직은 없지만 계속해서 연구 중이니 앞으로 개발될 수도 있는 거였다. 그리고 내 뇌에서 도파민 분비 세포가 80%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20%는 남아있다. 즉,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다시 병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강의를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도파민 작용제는 보통 치료 효과가 3년 가는데 나는 그 약으로 12년을 버텼다. 2013년 그 다음 단계 약인 레보도파를 쓰기까지 말이다. 또한 나는 그 12년 동안 책을 5권 썼으며 진료와 강의도 계속했다. 다행히 치매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증도 경미한 편이다. 만약 그때 침대에 계속 누워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어땠을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상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을 것이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있다. 똑같은 12년이라도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내가 2001년 2월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깨달은 삶의 진실이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1987년 탈벤 샤하르는 21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챔피언이 되었다. 우승한 순간 그는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지만
3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은 사라져버렸다. 스쿼시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스포츠도 아니고 선수도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영국으로 떠났다. 하루라도 빨리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었던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고된 훈련을 거듭했다. 그 결과 영국으로 간 지 1년 만에 청소년 메이저 대회의 결승전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과 긴장감에 시달리던 그는 갑자기 발에 쥐가 나더니 팔다리에도 쥐가 나 눈앞에서 1등을 놓치고 말았다. 게다가 1년 가까이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킨 탓에 스쿼시마저 그만두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하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은 그가 운동을 그만두고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저서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모든 교재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하고 모든 리포트와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아야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그래도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항상 최고점을 받았지만 불행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공부 그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지친 그는 점점 더 불행해져만 가는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과 불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오랜 연구 끝에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완벽에 대한 집착과 강박으로 인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했고 그럼에도 자꾸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늘 불안했으며 그로 인해 삶은 피폐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긍정심리학을 연구한 그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과거의 자신처럼 불행한 완벽주의자로 살지 말라고 조언한다. 완벽주의를 포기한다고 해서 절대 삶이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삶을 더 즐기면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나는 그의 말에 10분 동의한다.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사는 재미를 모른다. 매일같이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을 다 바치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도중에 삶을 즐긴다는 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놀고 싶지만 내일 볼 시험을 걱정하느라 놀 수 없는 학생처럼 말이다. 문제는 완벽주의자들에게는 매일이 시험이라는 데 있다. 심지어 그들은 매일 100점을 맞고 싶어한다. 그들에게 아이고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건 실례다. 그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사람들에게 바로 외면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꿈꾼다. 대학교 입학 전에 대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취업 전에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엄마가 되기 전에 엄마들 준비를 마치고 싶어 한다. 결혼하려면 아파트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이는 애를 낳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럴 땐 어떡하지? 저럴 땐 어떡하지? 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수록 준비 목록은 더 늘어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느라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계속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모든 위험성을 예측하고 예방해 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60점만 넘으면 되지 뭐 하는 사람의 준비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60점만 넘으면 똑같이 필기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굳이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에 떨면서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60점만 넘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 없다. 회사가 원하는 스펙을 다 채우려다 보면 30을 훌쩍 넘겨도 취업하기가 어렵고 꼭 내 집 마련을 한 뒤에 결혼하려면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까마득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니 더 이상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60%만 채워졌다고 생각되면 길을 나서보라. 어느 날 후배가 한숨을 푹 쉬며 나에게 이야기했다. 집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신접살림을 차렸는데 정신없이 결혼하다 보니 빠뜨린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야 할 것은 많은데 돈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속상하단다. 그릇 하나도 왜 이렇게 비싸냐며 한숨을 쉬는 그녀에게 내가 그랬다. 돌이켜보면 나도 돈 걱정을 하긴 했지만 하나하나 직접 사서 없는 살림 채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다고. 과일 칼이 없어서 큰 칼로 과일을 깎아 먹고 밥주걱이 없어서 숟가락으로 밥을 뜨며 웃던 기억.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돈이 없어 비싼 건 못 사고 싼 걸 샀다가 후회한 기억. 큰맘 먹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먼지만 풀풀 날리는 가구를 보며 골머리 앓던 기억 등등. 살림살이를 마련하며 생긴 추억도 한가득하다. 가구 몇 점 없다고 그릇 몇 개 없다고 죽는 건 아니다. 어떻게든 사라진다. 그리고 밥주걱을 사고 과일칼을 샀을 때 마음이 뿌듯했으며 빈자리를 하나둘씩 필요한 가구로 채워나갈 때마다 내 힘으로 뭔가 한 것 같아서 기뻤다. 살림살이를 채워나가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느낀 것도 그때였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걸 준비할 수도 없었을 테고 아무리 준비해도 살 게 분명 또 있을 거라고. 그러니 조금씩 살림살이를 채워가라고. 서둘러 준비했으면 오히려 집에 안 맞는 가구들을 사서 후회했을 수도 있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이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프레송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평생 생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 삶에는 늘 빈 구석이 많았고 그 빈 구석을 채우는 재미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나는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이다.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으면 어떤가? 가면서 채우면 되고 그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인 것을.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볼 것. 2014년 1월 3일 아침 출근하려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병이 조금씩 악화되어 그렇게 미뤄왔던 치료제 레보도파를 사용한 지 10개월째였는데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한 달만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출근을 포기했다. 첫 아이를 유산하고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와중에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출근을 내려놓은 것이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엔 병원 문을 닫고 체질 개선과 요양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내려갔다. 서늘리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혼자 머무르며 치료에만 집중했는데 처음에는 진료도 그만두고 공기 좋은 곳에 내려가서인지 병세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점점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레보도파 약효의 지속시간이 3시간밖에 안 돼 하루에 반 정도는 누워서 약 먹을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했고
땀이 비 오듯 쏟아져 하룻밤에도 옷을 3번 정도 갈아입어야 했다. 게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자율신경계가 깨져서 심박동수가 120을 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돌아눕기도 힘들고 이불이 무겁게 느껴져서 발로 차내려고 해도 다리가 뻣뻣해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다리를 1cm 옆으로 옮기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 파킨슨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소변이 금방 마려워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밤에도 예외는 아니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소변이 마려워 잠을 깨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1~2시간 잠들었다가 다시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날도 그랬다. 새벽 1시쯤 소변이 마려워 눈을 떴다. 힘겹게 일어선 다음 화장실에 가려고 발을 떼는데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꽈당 넘어질 뻔했다. 분명 내 다리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화장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움직이려다 앞으로 넘어지길 몇 번. 이대로 주저앉아 오줌을 싸버릴까 싶었다. 다 큰 어른이 바지에 오줌을 싸게 될 줄이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집에 나 혼자뿐이니 더 막막했다. 그러다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대신 발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발을 한 발짝 천천히 떼었다. 신기하게도 발이 움직여졌다. 발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 발짝 움직였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화장실에 도착해 있었다. 보통 때면 2초 만에 갈 수 있는 화장실을 가는데 5분 넘게 걸리긴 했지만 도착해서 볼일을 봤으니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아, 한 발짝이구나. 내가 가려는 먼 곳을 쳐다보며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발을 쳐다보며 일단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이 시작이며 끝이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높은 계단을 오를 때 저 위를 보고 가면 못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 분명 많이 올라왔는데 계단 끝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주저앉게 되기 때문이다. 주저앉아 언제쯤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아예 올라가기를 포기하게도 된다. 그러나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순간에도 발을 쳐다보며 한 발짝 떼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리고 계단 끝을 보며 올라갈 때는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올라가는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신기하게도 발을 쳐다보고 한 발짝을 떼는 데 집중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온 신경이 그저 한 발짝을 내딛는 데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한 발짝을 떼는 것은 쉽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하죠?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갔는데 낭떠러지에 도착하면 어떡하느냐고요. 어느 환자가 볼멘 소리로 나에게 했던 말이다. 내가 몇 년 동안 진료를 맡았는데 병 때문에 도저히 진료가 불가능해서 다른 의사를 소개해주자 그는 나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맞는 치료자일까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맞느냐고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죠?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와 치료자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둘이 서로 만나서 치료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딴엔 미안한 마음에 최대한 그와 잘 맞을 것 같은 치료자를 연결해줬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만약에 잘 맞으면 계속 그 의사 선생님과 치료를 진행하면 되고 안 맞으면 다른 치료자를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상태가 더 나빠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걸어간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배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가 나와 맞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로 만들어가는 건 내 몫이다. 물론 선택한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데도 못 가게 된다. 그리고 내 경험상 틀린 길은 없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고, 길을 잘못 들었다 싶어도 나중에 보면 그 길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때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때문에 화가 난 적도 있지만 분노의 힘이 나를 살게 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직선 코스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버린다면 한 발짝을 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남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봐야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슬픈 일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일단 한 발짝만 내디뎌보라. 나는 화장실에 가기까지 5분이 걸렸지만 도착한 순간 해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발짝을 내디딘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는 것을. 처음은 누구나 서툴다. 1999년은 내가 운전면허를 따내다. 남들은 20대에 딴다는 면허를 40 넘어 뒤늦게 따면서 참 말도 많이 들었다. 아직까지 차가 없으셨어요? 장롱면허라도 있으신 줄 알았어요. 바로 위 언니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탓인지 나는 오래도록 차를 꺼렸고 운전면허 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누구나 운전하고 다니니까 나도 운전을 하면 당연히 잘할 줄 알았다. 운동신경이 둔한 것도 아니니까 웬만큼 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웬걸, 남들은 다 잘하는 운전이 왜 나한테는 이토록 어려운 건지.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에서 계속 덜덜덜덜 소리가 나고 타이어와 보닛에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올랐다. 나중에 병원에 도착해 살펴보니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채로 운전한 거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한 번은 딸과 그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4명을 태우고 가는데 주차장을 올라가다 차가 갑자기 뒤로 밀리는 바람에 뒷차를 박을 뻔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에 왔는데 트렁크가 열려 있었다. 1시간 내내 트렁크를 연 채로 운전을 한 것이다. 생각할수록 아찔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트럭이 내 차를 치고 갈 뻔한 일이 생기자 운전하는 게 두렵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뭔지 모를 자신감에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동안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을 연발하며 나는 스스로 초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고라도 방지하기 위해 차 뒷유리에 크게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녔다. 그러다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차를 남편에게 반납해버렸지만 말이다. 그런데 한 후배의 말에 따르면 요즘은 초보 운전자도
초보 운전 딱지를 잘 붙이지 않는단다. 특히나 운전자가 여자란 걸 알면 운전도 잘 못하면서 왜 차를 끌고 나와 다른 사람 갈 길을 막느냐고 면박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괜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기가 막혔다. 알아서 피해가라고 초보 운전 표시를 한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자기네들도 분명 초보 시절이 있었을 텐데 왜 처음부터 능숙하게 잘했던 사람처럼 구는가 말이다. 처음은 누구나 서툰 법이다. 잘 모르니까 서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초보인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딸이 또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엄마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속상해. 내가 딸보다 사회생활을 30년은 더 했다. 그 오랜 세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라게 된 것인데 어째서 나와 비교를 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네가 지금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너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30년을 건너뛰어 엄마와 비교하려더니? 나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네 나이 때는 너보다 더 못했어. 그제야 딸이 안심이 된다는 표정을 짓는데 문득 의문이 들었다. 왜 초보가 초보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처음부터 능숙하고 유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조금만 실수해도 금방 좌절해버리는 걸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팀장들은 신입을 꺼린다. 대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입사하면 바로 자기 몫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한다. 왜 신입을 뽑지 않느냐고 물으면 언제 키워서 제대로 일하게 만드느냐고 되묻는다.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앞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신입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래저래 초보가 찬밥 신세밖에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초보의 서행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던 시대가 물 건너 가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딸에게 오히려 회사 초보 딱지를 제대로 붙이고 다니라고 이야기했다. 초보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며 달리기도 벅차다. 주위를 살필 여유가 없다. 그리고 긴장한 탓에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그래서 초보 때는 1시간만 운전해도 녹초가 된다. 그만큼 초보는 초보다. 실수나 잘못을 할 위험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불리한 점도 있다지만 그래도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면 사람들이 비켜주기도 하고 거리를 두는 등 초보 운전자를 배려해준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초보라서 잘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말하며 열정적으로 선배들을 쫓아다니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면 선배들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게 되어 있다. 경험상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배우려는 후배를 예뻐하지 않을 선배는 없다. 그들 또한 서툴고 힘든 초보 시절을 겪어냈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환자가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도 많이 변한 거 아시죠? 어찌 모르겠는가. 사이코 드라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론은 알겠는데 경험은 없으니 환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긴장한 탓에 말을 버벅댔다. 게다가 뭔가 멋진 말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지 않았고 이론적인 해석만 계속 되풀이했다. 그런데도 그 환자가 더 나은 전문가를 찾지 않고 나한테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부족하고 서툴지만 자기를 정말 도와주려는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란다. 환자도 내가 초보인 줄 뻔히 알았는데 주위 사람들은 어땠겠는가? 그러니 더 이상 아는 척 혼자 끙끙대지 말고 초보 티를 내자. 실수 하나 했다고 금방 좌절하고 주눅 들어 있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해보는 것이다.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보니 알겠다. 실수가 마음껏 허용되는 것은 초보 때뿐이다. 그때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듭한 사람일수록 아주 크게 발전한다.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깨에 힘을 빼고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보 딱지의 매력이니까.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